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영영 사립대학 만평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공영영 사립대학을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특히 정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온 나라가 완전히 개혁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공영영 사립대학을 실제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뒤엎어지는 정말 개혁적인 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공영영 사립대학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느낍니다. 오늘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항상 버릇이 그렇지만 약간 횡설수설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으실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리바이벌하는 경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공영영 사립대학 만평 첫 번째 순서로서 조선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밀립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밀립대학의 그 정체성만으로도 조선대학교는 이 공영영 사립대학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경제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다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커다란 정말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는 조금 미루더라도 조선대학의 밀립대학 정체성만큼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조선대학교만큼은,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대학만큼은 서둘러서 공영영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밀립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대학 설립 자체를 광주 시민들, 당시 72,000명이나 되는 많은 서민들이 만들어 놓은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신해서 만들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그 상태로 돌려놓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가장 민주화가 잘 된 이 조선대학의 운영에 이제 직접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가 거버넌스에 들어와서 관여하고, 그리고 대신에 학교는 광주 시민들에게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에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오늘 그 분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헌법 제31조 1항에 의거한 7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우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근본 취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실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의 능력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서로 다른 개성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지 영어나 수학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줄을 세워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1등급 애들한테는 더 1등 학교에 가고, 또 2등급 되는 애들은 2등급 학교에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대단한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부 7개 공약을 하나씩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요. 100대 공약 중에서 48번이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극복 문제입니다. 결혼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하고 보육과 양육을 지원하고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내고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공약 49번째는 교육의 공공성을 육아,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대학 때까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 그리고 또 대학생들 주거 부담까지 경감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번째 공약에서는 교실 혁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공교육 자체가 너무 구태의연하다. 그래서 이거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제 51번째 공약에서는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소외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52번째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가 되는데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제고할 것이냐. 그리고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혁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53번째 공약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그 건강 문제, 안전 문제를 여가부에 맡겨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 환경 그리고 안전한 학교 구현 이런 종. 그런데 이 7개 대공약에는 35개의 세부 공약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나서도 아주 어지러울 겁니다. 과연 이 35개의 세부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그렇죠? 교육의 공공성, 교실의 혁명, 희망사다리, 대학 교육의 질, 평생교육,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복잡하니까 딱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5가지 세부 공약은 딱 귀결점이 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목표가 내 아이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리고 그 지식으로 그 교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대학이지 않습니까? 모든 유아,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결국 초등학생들은 중학교에 가서 잘하려고 그리고 또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잘하려고 고등학생들은 왜 고생을 합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런데 이 대학 교육이 만약에 썩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뭔가가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부터 손을 봐야 대학 교육 자체가 썩어버리면 그 아래 단계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교육 자체가 수도권에 중심되어서 대학을 1등, 2등, 3등으로 쫙 줄로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을, 모든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다 줄 세워서 1등급 너는 1등 합격, 2등 합격 한들
학생들이 무슨 안전과 건강과 그들의 행복과 인성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부작용에 시달린 상태에서 중등, 고등 대입 제도로 이거를 고쳐서 어떤 갑자기 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을 한번 보시죠. 수도권은요, 서울대학은 물론이고 여기에 유명사립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65개의 사립대학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4개 정도, 대형급. 이들 유명사립대학, 이게 바로 인서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꿈이 바로 인서울이에요. 그리고 지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방은요, 각 거점 국립대학이 또 있습니다. 광주에는 전남대학교가 있겠죠? 대구 지역에는 경북대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도요, 이 대학이 모든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서울에 있는 유명사립대학과 지방에 있는 이 거점 국립대학 빼면 나머지 대학들은요, 이제 알아서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알아서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학 서열화에 아주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교육비인 것입니다. 자, 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 현상을 그 사교육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또 수시 모집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대 쫙 도표 그려놓고 내 성적 나온 건 놔두고 같이 1대1 대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포함해가지고 딱 봐서 위에 있으면은 나는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 먼저 선택하고, 이것이 안 돼.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선택하고, 이제 그마저도 안 돼. 그러면은 지방 사립대학교 선택하고, 이제 나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 그러면은 지방의 전문대학교 들어가고. 이게 바로 서열화 구조죠. 그 바람에 생긴 문제가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된 겁니다. 사람들은 수도권 안에 왜 수도권에 인구 집중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단편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학벌주의로 형성된 바로 대학 서열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교를 다녀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다닌다고요? 졸업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아이고 참말에. 그 애들은 바로 서울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모이게 되죠. 대학 서열화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커다란 전입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을 지역 균형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걸 떠나서 깨야죠. 부숴야죠. 그러면 그들 대학을 철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주 꼴보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과는 특별반 학생들 1% 정도 상위권,
뭐 4%대 1등급인가요? 학생들 희망 직종이 다 무엇입니까? 의사죠. 아마 세계적으로 의사들 싹 다 모아놓고 IQ 검사하면 대한민국이 1등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필요로 한 이공계열에 그 우수한 두뇌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다 어디에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과는 다 어디로 갑니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검사, 판사, 변호사, 국민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의사분들과 변호사분들, 공부를 잘했던 분들인 것은 사실인데, 이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OECD에서 의사 숫자와 OECD 국가 중에서 변호사 숫자가 가장 꼴찌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의사, 변호사 숫자를 적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일렬로 만들어 놓고, 상위권 대학 가고, 지방사립대학에 의대 가고, 이렇게 해서 대학 서열화, 지방 안에서도 서열화 시켜놓고, 그래 놓고 나서 거기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한마디로 경제적 수익성이 높은 이러한 직종을 숫자를 줄여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수도권에 모이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핵심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비, 교육 예산 77.4조 중에서 고등교육, 대학에 10.8조 정도 배당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 장학금으로 소위 말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그러한 장학금이 약 38.9%가 그 돈에서 나가고 있고요. 국립대학 운영하는데 33.1%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열화 구조를 쭉 따라서 이제 정부가 이제 소위 퀴즈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잘하는 어느 대학이 잘할까요? 해놓고 나서 그래서 잘하는 대학들한테 돈을 뜯어줍니다. 그게 바로 대학 교육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바로 학술 연구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대학과 방금 말씀드렸던 수도권 유명 사립대학이 싹쓸이에 가는 거예요. 싹쓸이에 가는 거예요. 이래놓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 사립대학은 입시에 있어서도 홀대를 받죠.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홀대를 받죠. 그리고 사업 실적, 정보력, 인프라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누가 더 많은 사업을 따왔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지방사립대학이 살아남을 턱이 없는 거죠. 사교육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는 약 19.5조, 그러니까 20조 원이 사교육비로 국민들의 돈을 쓰고 있고, 교육부 통계는 또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교육부 통계에서는 36조 원입니다. OECD 기준으로 대학 재정에 OECD 국가에서는 정부는 약 2, 민간은 1 이런 정도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정부는 1, 그리고 민간은 2. 정확한 수치는 그렇게 되질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끊임없이 대학 서열화를 만들어 놓고 나서 끊임없이 혜택을 보고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꽉 쥐어잡은 채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자생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서열화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보수적 사고방식은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심스러운 입시교육 형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모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선생님 정말 화딱지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도 않은 문제를 왜 내냐고요. 그리고 수학 평균 점수요. 인터넷 한번 눌러보세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 평균 점수가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한 70점, 60점? 아이고 천만에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 평균 점수는요. 20점대입니다. 20점대.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 가르쳤던 애기들 그 점수가 평균 점수가 20점대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학원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교육 막 배우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려운 문제 내면 돼요. 그러면 애기들은 학원 가서 실력을 양성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일일로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너는 또 1등급, 2등급, 3등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학 그리고 입시,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대학 서열화의 모든 어떤 증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공영형 사립대학교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은 개혁입니다. 이제 대학교 입시생이 이제 4분의 1만큼 줄어들죠. 그리고 또 지나면은 3분의 1만큼 줄어들죠.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코로나19 저리 가라 하는 정말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난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재난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라 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으셨던 분들 이제 호주머니 속에서 좀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교육비로 기부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들어내는데 협조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을 경제 논리로 비판하고 있는 분들의 논리를 하나하나씩 제가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떤 언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조사를 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제가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